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수한 경우에 취득원가 책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수한 경우라는 것은 아래 보시는 총 8가지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현금 할인 조건 취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할인 조건의 취득은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을 취득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 건물의 가치는 100억입니다. 자, 근데 현금 할인을 보시는 것처럼 20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현금으로 그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현금을 줌으로써 할인되는 조건, 그 조건으로 이 부분만큼의 현금 할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취득 원가를 인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순액법에 따르면 이 부분 현금 할인액을 제외한 80억 부분만 재무상태표에 건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건물로 80억 이런 식으로 자산을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현금 할인 기회가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내가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현금 할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이 현금 할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 기간 경과 손실 혹은 매입 할인 포기 손실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입 할인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냐 하면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 할인을 받는 경우 매입 할인이라고 하죠. 이 매입 할인 우리 재고자산에서 며칠 안에 그 금액을 다 준다면 몇 퍼센트 할인해 준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형자산도 건물도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 버려 가지고 내가 이제 매입 할인을 못 받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매입 할인 포기 손실 혹은 할인 기간 경과 손실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자산을 취득할 때 인식해야 되는 그 금액은 현금 가격 상당액이라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준 금액을 그대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할인받은 금액은 어쨌든 내가 할인받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현금 금액 80억을 건물로 인식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현금 할인 조건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보 이용자나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 왜 싸게 살 수 있는 건물을 싸게 취득을 하지 못했느냐라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순액법을 사용함으로써 저 건물 80억 주고 샀습니다 라고 공시를 하겠다는 거죠. 자, 총액법 같은 경우는 아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10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만큼 20억이 빠지고 이렇게 순액으로 하면 80억인데 우선은 처음에 인식할 때는 건물을 총액법으로 해서 100억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현금 할인이 되면 그 정해놓은 기간 안에 내가 그 금액을 다 지불해서 그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을 할인을 받게 된다면 그때서야 현금의 할인액을 취득원가에서 빼버립니다. 이렇게 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80억이 인식되게 하는 그런 방법이고, 자, 이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는 우선 자산의 취득원가라는 것은 역사적 원가 원칙에 따라 최초 취득할 때 주는 금액, 네, 그래서 100억이 되겠죠. 그 금액이 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금 할인 조건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서 회사가 항상 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현금 할인을 받는데 그 할인 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크지 않다는 말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총액법을 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가능하고, 회계 기준에 따르면 어쨌든 매입과 관련된 할인은 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빼는 두 가지의 방법을 순액법과 총액법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연 지급 계약이라고 해서 요거는 장기간의
걸쳐서 돈을 지급하는 경우, 나눠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거겠죠. 뭐 그런 것들의 경우는 이제 이연 지급 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 이렇게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고요. 기간이 쭉 지나가겠죠. 그리고 뭐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돈을 준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회사가 장기성으로 지급보험을 발행한 거나 혹은 회사채를 발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자 요소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주기 때문에 25억, 25억이라고 적어볼게요. 25억, 25억, 25억 이런 식으로 주게 된다면 요거를 현재 가치로 당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현재 가치로 이 금액들을 이렇게 당겨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자도 일정 금액이 발생할 건데 그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도 같이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식된 현재 가치, 이 현재 가치를 건물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 건물의 취득원가 인식하면서 그러면 이 건물의 실제 가격이 있겠죠. 실제 가격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나중에 신용기간에 걸쳐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예시로 든 게 4년이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없애준다 생각하면서 그걸 어떻게 대응되는 계정 과목은 바로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고 실제로 주는 이자보다 이자 비용으로 인식되는 이 부분이 좀 더 크겠죠. 이건 우리가 사채할 때나 이럴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은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라 해서 우리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포함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적격 자산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 해당되는 상가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연 지급 계약 관련된 거는 예시 보면서 이야기 하시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예시를 보면서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예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평님은 2010년 1월 1일에 원가 절감 등을 위해서 기계를 도입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 장치죠. 기계 장치라는 자산을 취득을 했고, 근데 그 기계 장치의 금액은 3년 동안 무이자로 해서 액면 금액 600만 원으로 나눠내는 거죠. 그걸 이제 약속어음이라는 걸 발행해서 지급했고, 보시다시피 3년이니까 600만 원 나누기 3 하면 200만 원씩 매년 균등 상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 이자율이 10%고요. 유효 이자율과 중요한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선 취득원가를 계산하는지, 그리고 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내는 것이니까 이렇게 3년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돈은 200만 원씩 나눕니다. 2000이라고 일단 쓸게요. 뒤에 공 3개가 생략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금액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보면 현가표는 여러분들이 책 뒤편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 실제적으로도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거 낼 때는 현가표를 바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가치를 따져보니까 497만 3,704원이 계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기계 장치는 재무상태표 인식을 할 때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를 하나 그리고 기계 장치는 4973 704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부채 쪽에 장기성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부채를 하나 인식합니다. 장기라고만 쓰겠습니다. 600을 인식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26, 그 다음에 296.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거는 앞으로 이제 1년, 2년, 3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기계장치 부분은 건들지 않을 거예요. 회계 처리는 최초 취득한 금액 그대로 두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돈을 계속 갚아 나갈 것이기 때문에
부채 부분의 금액이 일정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면서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취득 일자의 부채 금액을 보시면 아까 현재가치 할인차금 126,296원이 나왔죠. 이 금액은 이제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라고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각을 할 겁니다. 상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부채의 장부금액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장기성 미지급금에서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뺀 금액이 바로 497만 3,704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장부에는. 자, 그러면 이제 1년이 딱 지났을 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우선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 부분 아직 할부금 지급하지 않았지만 최초 취득한 요 497만 3,704에서 10%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 10%의 근거는 시장이자 10%예요. 그래서 요 금액만큼을 상각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애초에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로 땡길 때 10%를 이용했으니까 상각도 이렇게 10%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 요거가 49만 7,370원이 되는데요. 자, 요 부분은 전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102만 6,296원이 있었죠. 그 중에서 49만 7,370원만큼을 상각이 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서. 그럼 남는 금액은 바로 52만 8,926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년도 장부가액이 어떻게 바뀌냐? 부채 부분에 집중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부채 부분 보시면 장기 부채는 일단 6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그 밑에 있는 할인 차금이 여기 보이시는 미상가액 부분 보이시죠? 상각을 하고 나서 남은 할인 자금 요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52만 8,926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장부 금액인 547만 7만 1,074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가 바뀌겠죠. 자, 그런데 기말에는 매 연말에는 할부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할부금은 여기서 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 부채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할부금을 차감한 후에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장기 금액이 어떻게 바뀌냐면 400만원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할부 금액은 할인차금 남은 금액은 아까 전에 계산했던 금액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할부금 지급 후에 부채 장부 금액은 347만 1,07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금 1차년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셨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바뀌는 거고 제가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를 그렸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그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는데 편하니까. 자, 그렇게 2차년도, 3차년도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3차년도 같은 경우는 자, 요 금액 보이시죠? 마지막 연도 때는요. 자, 아까 1818 남은 상태에서 1818이 남은 상태에서 이 금액 미상가격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자리는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끝자리를 0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조정을 하다 보니까 181818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181818이 돼야 되는데 9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 상각을 해가지고 부채가 다 없어지게끔 부채도 없어지고 밑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없어지게끔 하는 게 바로 이연 지급 계약에서의 유형자산 취득 원가 계산하는 그 상각률 상각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효이자율법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은 사채 들어가면은 좀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했는지 그 요령만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계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해서 보세요. 특히 이 부분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부분을 상각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요 분계 보시면서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은 아까 제가 대변에다가 적긴 했는데 괄호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게 애초에 맨 처음에는 차변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도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 차변에 있던 현재 가치 할인 차금들을 삼각하면 이런 식으로 대변으로 보내면서 없애고,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계정 과목으로는 이렇게 이자 비용을 씁니다. 이거는 사채 때도 똑같아요. 사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쓰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부분은 일괄 취득입니다. 여러 종류의 자산을 단일 금액으로 한꺼번에 취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회계 기준에 따르면 배부할 때는 공정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해라고 되어 있고, 예시통에서 또 보겠습니다. 자, 서촌마트는 신도시 지역에 새로운 매장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던 중에 영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 하나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자, 이 할인 매장이 가지고 있던 자산 중에는 토지, 건물, 재고자산의 가치만 인정하고, 요 부분 중요해요. 내가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준 돈은 6억 3천입니다. 자, 그리고 인수할 당시 판매자가, 나한테 판 사람이 인식한 자산의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 장부 금액은 내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 물건을 파는 상대방이 장부에 인식하고 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마트를 하나 들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판다면 내가 4억 7천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금액 그대로 받고 팔진 않겠죠. 그보다 좀 더 받고 팔겠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6억 3천인 거예요. 그래서 난 오케이 6억 3천 좀 더 얹어서 6억 3천에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각각의 공정가치는 1억 5천, 3억, 2억 5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각 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라는데, 어쨌든 이건 일괄적으로 한 6억 3천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각각 배부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정가치 부분을 표로 만든 게 보이시죠? 총 7억인데 7억 중에서 재고자산이 포함하는 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 토지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요거를 이렇게 공정가치 분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괄 매입원가는 내가 준 돈이잖아요. 준 돈을 곱해가지고 오른쪽 개처럼 배부된 취득원가 금액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는 좀 이해하시기는 편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보실 특수한 취득은 증여나 무상 취득입니다. 증여는 내가 공짜로 받는 거고, 무상 취득은 공짜로 돈을 주지 않고 취득하는 거죠. 어쨌든 비슷한 의미인데,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잡는 겁니다. 이것도 T 계정을 그려보시면 재무상태표, 토지나 건물 등을 이렇게 취득을 하겠죠. 그럼 100억짜리를 내가 받았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계정 과목은 오케이 알겠는데, 이 대변에는 어떤 계정 과목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분개를 할 때. 자,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자본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 잉여금에다가 금액을 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수익으로 인식. 수익은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분개할 때 토지 적으시고 대변에는 수익을 잡는 겁니다. 계정 과목으로는 자산수중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단기인식법이라고 해서 취득한 시점에 바로 자산수중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한 방 인식해버리는 거. 두 번째 기간배분인식법이라고 해서 이건 특수한 사례 때 발생하는 건데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특정 지역이 새로운 산업 유치를 위한 요인으로 공장 용지를 무상 제공한다. 자, 이건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새로운 산업 유치를 하려고 우리 회사에다가 공장 토지 용지를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차변에 토지를 잡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도 그냥 우리한테 토지를 준 건 아니겠죠. 여기 예시를 보면 입주하는 기업이 다른 지역보다 입지 조건 분리,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은 그런 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높은 물류 비용, 위치가 너무 구석에 있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혹은 추후에 세금 등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자산 수중 이익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대변에 우선 자본 등으로 잡은 다음에 미래로 이연한다고 돼 있죠. 공장 설립에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 비용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 자본을 대변에 잡았던 자본을 차변으로 보내고, 혹은 비용이 발생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있던 자본을 차변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수익을 인식을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